SS 모로캐슬은 워드 여객선 회사를 위해 1930년대에 완성된 원양 여객선입니다. 선박은 뉴욕과 쿠바 하바나 간을 여행했습니다. 하바나만 입구를 지키는 모로캐슬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1934년 9월 5일, 배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태우고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9월 6일 오후, 여객선은 강한 바람과 짙은 구름을 만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름은 더 짙어졌고 바람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이는 폭풍이 발달하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그날 배의 선장인 로버트 윌모트는 자신에게 배달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곧 그는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어요. 이후 그는 맥박도 없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1등 항해사 윌리엄 웜스가 최고 책임자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때 바람은 시속 48km로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9월 8일 새벽 2시 50분, 비갑판에 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화재가 감지된 지 20분 만에 불은 주요 전기 케이블을 모두 태웠어요. 배가 완전히 어둠에 빠졌습니다. 무전기가 작동을 멈췄고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의 구조 신호만 간신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30분도 안 돼 여객선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배를 해변에 대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선원들은 배를 조종할 수 없었는데 화재로 유압 라인이 손상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구명정을 띄우고 배에서 내리는 게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승객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파도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일부 승무원은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어요. 어떤 승무원들은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구명링과 갑판 의자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불행히도 12척의 구명보트 중 6척만 물에 띄어졌습니다. 총 수용 인원은 408명이었지만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승무원이었어요. 구조대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3척의 구조선이 나타났고 4번째 구조선은 모터보트를 모로캐슬로 보내졌죠. 구조선은 배 주변을 빠르게 한 바퀴 돌고는 물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척의 해경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승객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경 항공국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할 때까지 수상 비행기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배 몇 척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비행기가 가까스로 구조를 했습니다. 비행기는 배들이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날개를 낮추고 표식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로캐슬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점점 더 많이 보고되었고 지역 시민들은 해안으로 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배에는 마사 브래드버리라는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4년 후 그녀와 동료 간호사 릴리안 데이비스는 쿠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1934년 9월 1일 뉴욕에서 배를 탔고 5일경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9월 7일 모든 사람들은 선상 파티에 갈 계획이었지만 선장의 사망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마사와 그녀의 친구는 잠을 자러 그들의 선실로 갔고 여객선은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그들은 공식 안내 방송으로 잠에서 깼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즉시 배 뒤편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사와 릴리안은 갑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갑판 위에 누군가가 릴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배가 내연성이 있는 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사는 친구가 갑판 난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도왔고 둘 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8시간 동안 마사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배와 다른 승객들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해가 뜬 후 마사는 멀리서 구명보트 몇 척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이 더 흘렀고 그녀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머리 위를 지나가는 작은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곧 어선 한 척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어부가 그녀를 끌어올렸고 추위를 막기 위해 그녀에게 작업복을 주었습니다. 마사와 릴리안 둘 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2주 동안 머무른 후에 직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캐논 토마스는 물에 빠진 또 다른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해안 경비정에 의해 픽업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병원에 있었고 그의 병원비 청구서를 모로캐스를 소유한 회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답변은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고 정중하게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17살의 토마스 토레센이라는 보조 사무장의 이야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워드 여객선 회사의 해양 감독원이었어요. 톰은 학창 시절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에게 항해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여름, 갑자기 한 승무원이 병이 나서 자리가 생기자 그는 3등 보조사무장 자리가 났다는 통지를 바로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하바나로 가는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 톰은 선실에 있는 승객들을 깨웠고 그들을 갑판으로 안내했습니다. 누군가 길을 잃은 것 같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화재에서 탈출한 것처럼 보였어요. 톰은 그 소년에게 물속에서의 행동 요령을 가르쳐줬어요. 그는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목에 팔을 두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쯤 사람들은 완전히 배를 떠났어요. 불타는 선체는 해변으로 떠내려갔고 오후 늦게 뉴저지주 에즈버리 파크 부근 얕은 물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불은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타올랐어요. 탑승객의 4분의 1이 빠져나오지 못했고 배는 완전히 손실되었습니다. 1935년 3월 14일에 배는 예인되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동안 선박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예인되는 동안 가라앉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궁금증은 남아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용의자로 의심받는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무선 수석 운영자인 조지 화이트 로저스입니다. 그는 실제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실로부터 어떠한 명령도 받지 않고 조난 신호를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승객들을 돕기 위해 배에 머물렀고 나중에 브로드웨이에서 그의 이야기를 공유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꽤 수상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 약간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그는 무선대학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과정을 마친 후에 그는 SS 코스타리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등 항해사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취직을 했다고 하지만 그가 그런 면허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들과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학교 이름을 댔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라디오 수리점을 열었지만 실패했고 그 수리점도 우연히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선 조수로 바이온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보스 빈센트 도일 중위가 로저스를 의심하게 되었고 모로캐슬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3월 로저스는 탱크 히터를 도일에게 주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일이 플러그를 꽂았을 때 그것은 폭발했어요. 하지만 로저스와 선박의 화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